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규제 지역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봤는데 거기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일류 지정을 했지만요. 그 지역들이 가격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등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1등에 가까운 그룹들이 전부 최상급지였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들. 그리고 거기는 규제의 3중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면요. 이 규제를 해봤더니 효과가 없구나.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더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묶으려고 하느냐. 지금 노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집값들이 토호제로 묶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국토부 장관도 토호제의 권한들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확대를 하는 거는 저번 규제에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아직 법부로 제정이 되지 않는데 시행령으로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했냐라고 하면은 법에는 시하고 시도가 두 개가 묶인 지역에서는 토지거래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단독으로라도 국토부 장관이 토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이게 언제나 연내에 올라와 가지고 아마도 연내나 내년 초 정도에는 국토부 장관이 토제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토제를 아마 확대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패한 정책과 거래를 불편하게 하고 거주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막는 이 정책을 왜 계속 고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올라가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 액션을 취하면 취할수록 가격들의 퍼짐 속도들은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제로 거래량들이 나오는 거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포지션을 더 유지하기 위한 법적 개정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권한 확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에서 두 개의 시도를 묶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토호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발빠르게 이제 규제 지역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책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만 찾지 말고 정책으로 내 자산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집값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막을 여건들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르니까 이제는 정말 그 안타까운 기사들. 이제 집 사기 어렵다. 이제 집 사는 거 끝났다. 집을 사기 너무 비싸서 못 살 거다. 이렇게 비싼 집을 어떻게 사냐는 기사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사실은 아파트 집값 잡는다더니 사람 잡는 규제, 서울 매매가가 평균 15.6억으로 연중 최고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서울 부동산 정보광정원의 통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5억 5,900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매매가고 이제 12월 달에 12억이었고 9월 달이 또 12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15억으로 올려버렸습니다. 9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비교하면요. 3억 이상 평균 가격이 오른 거예요. 참 신기하죠. 2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2억으로 제한을 했지만은 이렇게 평균 가격도 오르고 지금 신고가도 계속 좋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10월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 첫 돌파했다. 서울은 평당 4,700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둔화되는 시기는 있겠지만요. 계속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르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비싸도 사람들이 선호된 지역은 비싸기 때문에 더 살려고 할 겁니다. 보시면은 이번에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제가 저번 주에 방송했죠. 경쟁률이 238대 1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가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지금 84가 27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59가 18억 정도. 이거는 근데 로또죠, 거의. 이거 뭐 지금 26억 짜리가 나중에 60억 될 거고 70억 될 건데 당연히 이거는 로또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엄청 비싼데 대출이 2억 밖에 안 돼요. 26억에 2억 밖에 안 돼요. 27억에 2억 밖에. 그런데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얼마였냐? 231대 1. 그리고 첫 리모델링 했던 더샵 분당 티에르1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습니다. 소형 평수는 125대 1이었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공급 세대수가 작았지만은 148대 1. 100대 1이 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84 타입이 26억이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사겠다고 몰렸습니다. 여기는 입지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분양가의 상승은요, 고가 지역일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양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그래도 싸진 않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계속 생각되니,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니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신문을 보고 '아 우리는 이제 집 사기 글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 신문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항상 이런 시기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에 꼭 나오는 겁니다. PIR이 뭔지 아시죠? 내가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단 1 원도 쓰지 않고 여기서 말하면은 8년 7 개월 동안 연봉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은 수도권의 평균적인 집 하나를 살 수 있다라는 게 PI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거실태조 2024년도니까 지금 더 올랐겠죠. 지금 보면은 연봉의 8.7년치를 다 쏟아부어야지 수도권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평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냐면요. '아 인제 끝났구나. 아 나는 진짜 이 집값이 너무 비싸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집 사는 걸 포기하겠죠. 인제는 '나는 뭐 집 사는 거는 들여다보지 않겠다.' 근데 이 필수제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내 집 14년 모아야 돼. 월급 다 모아도 14 년이래요. 와 이거 14년 내 나이가 지금 뭐 36 인데 내가 그러면은 50이 되면은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거야?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누가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삽니까? 내 미래의 월급들을 끌어당겨야죠.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점을 해야죠. 보통 다 집을 그렇게 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야 내가 월급 이만큼 버는데 이 집 5 억짜리 10 억짜리 집을 사는 게 말이 돼? 내 월급이 500 인데 내 월급이 400 인데 10 억짜리 집을 사는 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지금 국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국가는 대출을 엄청 이용합니다. 근데 개인은 이용하지 말래요. 국가는 그 부채의 수준들이 국제적으로도 위험한 수준이 될 정도로 돈도 펑펑 쓰고 대출도 엄청나게 내년에도 국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올렸잖아요. 700억 정도 올렸나요? 막 그렇게까지 인제 예산들을 남발을 하는데 인제 개인들은 레버리지를 쓰는 걸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제일 문제가 대출 막은 겁니다. 거래를 막고 대출을 막고 지금 현재 대출이 제일 심각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능력이 되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월 1 억을 버는데 예를 들어서 월 5천을 번다고 쳐요. 근데 내가 대출을 이자 금융 비용으로 5천 버는 것 중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쓸 수 있잖아요. 물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쓰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다 막아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월급은 월급과 내 월급의 능력으로 미래의 가치를 당겨와서 미래의 가치를 가져와서 미래의 가치를 가져온 만큼의 상승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 누렸어요. 다 누리고 다 사 놓고 우리 보고는 사지 말래요. 근데 그 사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다 누려 놓고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걸 누리지 말라고 제약을 한다면은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죠. 국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놓고 대출을 하고 불가피하다 핑계와 변명이 있지만 그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지만은 개개인한테는 필요하다면 소수의 어려움들 거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출을 막고 규제를 해 가지고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대출을 막는 거 이게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출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런 시기에 이런 이제 월급을 다 모아도 14년 모으면 서울 내 집 마련한다. 월급 모아서 집을 사는 거 안 됩니다. 월급 모으는 동안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문이 2025년 11월 16일 어제 나왔고 이것도 어제 나왔네요. 요렇게 수도권은 8.7년치 연봉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14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 모아도 비싼 집은 훨씬 더 걸리죠. 자 그러면은
지금 비단 시장에 오를 때마다 이런 신문이 나왔는데 이런 신문을 보고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게 '아 나 인제 끝났으니까 집 사는 거 포기해야지. 자산 모으는 거 포기해야지.' 이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2021 년도에도 지금 2021 년도 5월 31일 기사입니다. 내 집 마련 1 년 새 3년 넘게 늘어 한 푼도 쓰지 않고 17.8 년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7.8 년으로 역대 최고다. 월급 다 모아도 전세 보증금 마련하는데 9.9억 걸려.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좌절해서 '아 인제 집 사는 거 글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2021 년도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때 집이 많이 올랐고 떨어진 사람도 좋은 집을 샀으면은 그 레버리지를 활용한 만큼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아 2021 년도는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은 2021 년도 말고 14 년도로 가 볼게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관점이. 소득 대비해서 서울이 뉴욕, 런던보다 더 비싸. 집 사면 안 돼. 집 사면 큰일 나. 소득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해. 그런데 2014 년도 10월 달에 집을 샀다고 하면은 용산에 한가람 아파트가 그때 가격이 6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도 비쌌거든요. 이 당시에 20평대가. 근데 아무튼 서울이 비싸다고 합니다. 런던보다 더 비싼데 이때 집 샀어도 어떻을까요? 무리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집값이 비싸다고만 생각해요. 미래의 인플레이션, 이 신용화폐, 화폐의 원리를 이해 못하면요. 화폐를 지금 현재의 기준에만 생각하고 미래를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근데 이때도 똑같이 더 비싸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때는 2014년도니까 지금 당연히 비교하면 싸지라고 생각하지만요. 2012 년도도 볼게요. 저소득층이 31년치 소득모아에 서울서 주택 마련한다. 분노의 숫자 31%, 이분이 14%. 이때도 똑같잖아요. 주택 마련하기 어렵다. 집은요. 내가 살 때가 가장 어려워요, 사기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또 2012 년도인데 그러면은 201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로 가볼게요. 2006년도 강남 집값의 거품. 전문가들도 논쟁. 어떤 논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90년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버블 붕괴 겪을 것이다. 집값이 너무 뜨겁다. 버블이다. 자, 정부가 보는 강남 집값의 거품은 20-30%. 현재 강남이 10억이니까 강남 아파트 경우는 2-3억 정도가 빠져야지 거품을 빼야지 그 7-8억이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너무 비싸서 7-8억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때도 비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거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포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10억이 무지하게 비쌌어요. 이 당시에 1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화폐의 단위가 달라지고 화폐의 가치의 숫자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2004년도, 6년도도 그렇죠. 아니 2006년도 말고 그러면 2005년도는 똑같아요. 강남에 33평 연봉 모아도 45년 걸린다. 이때도 똑같잖아요. 요거를 바라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때는 2000년대지. 그럼 90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1994년도 서울의 집값 세계 3위다. 소득 대비해 가지고 너무 높다. 임대료는 2위다. 2위. 우리나라 집 사기 힘들다. 집값 너무 비싸다. 라는 논쟁이 9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93년도도 지금하고 비난하고 힘들어하는 거 똑같습니다. 도시인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 어려워. 월급으로 누가 집을 삽니까? 그런데 이때 집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90년대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막 부흥되고 활성화될 때 아니냐. 활성화되는 시점이 이제 88년도 시점으로 굉장히 우리가 번성하게 됐는데 88년도 이전으로 가볼게요. 내 집 마련의 꿈. 갈수록 아득. 이때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집값이. 보급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때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 80년대도 이랬습니다. 또 볼까요? 이제 78년입니다. 서민을 외면한 고가 분양입니다. 이 아파트는 뭐죠? 한보주택 아파트입니다. 분양가가 평당 68만 원. 그래서 분양가 전체가 2천만 원이 넘는데 이거 서민들을 외면한 그거다. 보시면은 이 아파트 지금 너무 비싸다. 서민 외면한 고가 분양이잖아요. 이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제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를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각을 해서 이런 신문이 나오더라도 유혹되지 말고 항상 가격이 오를 때 집값 사기 어렵다라는 어떤 신문들을 보면서 집 사는 거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실질적으로 음마아파트가 고가 분양 이게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당이 아니라 매매가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항상 비쌌습니다. 음마아파트가 2천만 원 했는데 45년 동안 28억이 아니라 지금은 40억이 됐죠. 이 그래프가 이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2천만 원이 97년도에 2억 7천인데 이때도 비쌌죠. 2007년도에 13억 비쌌죠. 그 다음에 지금 2024년도 8월 달에 28억 비쌌죠. 지금은 2025년 11월 달 40억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79년에서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동안 10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10배 이상 올라도 되게 쌌죠. 근데 그때는 비쌌어요. 이게 화폐 가치에 대해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13억이죠. 지금 생각하면 음아파트 13억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이때 몇백 올라서 한 6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07년부터 한 18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40억 됐잖아요. 13억에서 4배 올랐습니다. 배수는 점점 규모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일단은 가격들을 규모 면에서 40억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항상 비쌉니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 나중에 신축되면은 40억으로 멈춰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잘 상상해야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화폐 가치 인정하는 거를 넘어서 그 가격에 적응을 해야지 우리가 움직이는 자산에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아파트 분양가 200배 뛰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늘 거래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 거래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매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언론에서 비싸다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비싸지만 거래가 되고 비쌀수록 더 자산 가치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늘 내가 살 시점에 비싸 보입니다. 싸면 무서워서 못 사고요. 비싸면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라는 핑계에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비싼 집이 더 안전하고요. 그 시기에 맞는 가격에 적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입지가 안 좋고 물건이 안 좋으면은 시세보다 비싼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입지와 진보하는 입지와 발전하는 지역에서 비싸게 보이는 건요. 미래의 가치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게 살려고 해요, 집을. 시세에서 싸게 사는 건 괜찮은데 절대적으로 시세 형성이 싸게 된 것보다는요. 절대적으로 시세가 높게 된 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 가격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시기적으로 규제가 심할 때 불안함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기다려야지 하는데 이런 분들 10년 뒤에 후회합니다. 잘못된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들 특히요. 그리고 자산은요. 기다리는 것이지 위기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매번 이 위기에 흔들려 가지고 자산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산 시장의 부정적 상황을 도덕적 잣대로 그리고 동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화폐의 움직임을 이성적 냉정함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산으로 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와 그 해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도덕적 잣대로 보지 마십시오. 화폐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잘못되었건 잘못되지 않았건 우리는 그 구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PIR 나오면은 항상 내가 과거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선택들을 항상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